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감시와 역감시의 역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페이지는요, 여러분 72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쭉 넘어가서 쭉 기네. 이거 76페이지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이 글은요, 갈래가 논설문이에요. 여러분들 비판적 읽기에 들어가 있는 제재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적 읽기를 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겠어요? 주장과 근거가 있는 글이 제재로 나와야겠죠. 비판적으로 읽으려면.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글은요, 논설문입니다. 자, 그래서 논설문이니까 형식이 어떻게 될까요?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가지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이제 그 용어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보시면 이제 패너티콘이라는 거, 그리고 뒤에 넘어가다 보면 이제 전자 패너티콘이라는 용어, 그리고 감시, 그리고 역감시, 자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용어를 생각을 하고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이제 서론 부분부터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제목 뭐라고 적혀 있나요? 제목을 보시면 이제 감시와 역감시의 역사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감시 뭔가요? 선생님이 요 앞에 있고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듣고 있어. 맨날 여기서 패드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뭐 핸드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앞에서 감시하는 거. 이것을 뭡니까?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렇게 쳐다보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감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은 바로 뭔가 이제 감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역감시는 바로 무엇을 역감시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반대로 선생님을 이런 식으로 잘하고 있는 거야, 수업 잘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걸,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반대로 감시하고 있는 역감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역사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제 감시에서 그 다음에 역감시로 이렇게 가는 그 역사,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론 부분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서론 부분 봅시다. 자, 벤담의 패너티콘이라고 적혀 있죠. 선생님이 이제 이 부분은요, 서론 부분에서는 이제 벤담의 패너티콘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한 명의 교도관이 교도관은 아시죠? 우리가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 한 명의 교도관이요, 수백 명의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보시면 일단은 질문을 던지고 있죠. 한 명의 교도관이 수백 명의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자, 궁금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하죠? 자,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서 글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렇게 독자로 하여금 어떤 흥미를 유발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명의 교도관, 이제 어쨌든 궁금하게 생각했다는 게 뭐예요? 이제 한 명의 이제 감시하는 사람, 이제 교도관이, 자, 죄수는 몇 명이에요? 수백 명이 된다는 거예요. 죄수는 여기 수백 명의 죄수가 있다는 거. 수백 명을 내가 그릴 수는 없어. 그냥 여러 명만 대충 그릴 거야. 알겠죠? 이렇게만 수백 명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쭉쭉쭉쭉. 자, 이 한 명이 이 여러 명, 이 수백 명의 죄수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까? 자, 그것을 생각했다는 거야. 자, 누가요? 자, 18세기 말엽에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자, 공리주의는 여러분들이 생윤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공은 함께 공자고요. 이는 이익이에요. 그래서 다수가 행복하는 식으로 우리가 가는 것을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자, 다수가 행복하면 그것은 옳다라고 보는 거 이제 공리주의. 뭐 그렇구나.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영국의 그냥 공리주의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누가요? 바로 제레미 벤담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 넣었죠. 자, 볼까요? 자, 이 벤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벤담이라는 사람이요, 이게 너무 지금 고민이었던 거야. 한 명의 교도관이 여러 명의, 즉 수백 명의 죄수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자, 당시 미국이 독립하면서 이제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서요, 중벌을 받은 죄수들을 더 이상 미국에 보낼 수 없게 되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죄수들이 너무 많아지게 됐죠. 그러니까 그것은 죄수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도소의 문제가 바로 영국의 이제 국가적인 관심사로 부상하게 되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자, 방금 봤던 문제 뭐였습니까?
한 명의 교도관이 수백 명의 죄수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요. 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이제 벤담이 뭐를 제시했냐? 바로 페놉티콘이라고 하는 원형 교도소를 제안을 했다. 이 사람이 제안했던 게 바로 원형 페놉티콘이었구나. 이거 보시면 한 명의 교도관이 수백 명의 죄수를 잘 감시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사람이 벤담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게 바로 페놉티콘이라는 거구나. 페널티콘 구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 나와 있어요. 교과서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73페이지에 아마 이런 구조로 잘 나타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더 설명이 확실히 더 잘 보이죠. 그럴듯하죠, 여러분. 이게 이제 제레미 벤담이 제안한 이제 페널티콘이라는 그런 이제 교도소 형태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이게 보시면 벤담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세요? 고민스러웠던 거. 한 명의 교도관인가? 한 명, 감시자는 한 명인 것이죠. 여기 교도관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한 명의 교도관이 어떤다고요? 수백 명의 죄수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머릿속으로 고안해낸 바로 교도소의 형태가 바로 이제 페놉티콘이라고 하는 여러 원형 교도소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페놉티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냥 뭐 TMI니까 그리고 CON 이렇게 되죠. 지금 마우스를 쓰니까 잘 안 되는데 뭐 페놉티콘 이라는 형태가 있는데요. 이제 왜 페놉티콘이라고 하냐면 이거는 그냥 이제 뭐 TMI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뭐 그냥 상식. 자, 여러분들 이제 페놉티콘이라고 하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뭐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이걸 시험 받으니까 공부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되게 유명한 그 철학이에요. 그래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교를 가게 되면은 이거 책으로도 공부를 하고 아니면 주워 듣기라도 하고 철학 시간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교양 과목으로 듣는다 하면은 교양 과목으로도 반드시 등장하는 게 이런 페놉티콘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근대에 이런 감시 체계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이어서 할 거지만 푸코라는 사람이 이 페놉티콘의 구조를 가지고 와서 새롭게 자기만의 생각으로 재해석했잖아요. 그 재해석할 때 그 분이 푸코라는 분이 바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주의자예요. 그래서 또 그런 철학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또 어쩔 수 없이 많이 배우게 된답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면은 많이 접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 공부를 하면서 그냥 이렇구나 하고 미리 또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페놉티콘 했을 때 앞에 이제 펜 하는 요 앞에 영어 있죠. 펜. 이거 이제 그리스어인데요.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모두 그런 뜻이에요. all, 뭐 every, 뭐 이런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막 짜자자자자자 한꺼번에 다다다다다 이렇게 찍는 거 이제 뭐라고 합니까? 바로 파노라마라고 얘기를 하죠. 파노라마식으로 찍는다. 자, 그 파노라마 할 때 앞에 피 어때요? 이렇게 영어가 가죠. 그때 요 앞에 PAN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PAN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 every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어때요? 요 앞에 하나의 감시자가 여기 지금 여러 명의 재수자가 여기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재수자를 다 어때요?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전체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전체를 이렇게 전체를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둘러본다 라고 해서 앞에 이제 PAN이 붙은 것이고요. 뒤에 이제 옵티컨이 붙어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안과나 아니면 이제 뭐 안경 이런 거 가보시면 옵티컬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게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따져 본다면 이거는 이제 어원이 이제 모두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페놉티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의 감시자가요.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둘러가지고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원형의 구조잖아요. 이렇게 둘러가지고 여기 안에 하나하나 들어있는 재수들을 쫙 전체적으로 둘러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름이 이제 페놉티콘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죠? 가운데 감시자가 있고요. 여기 중간에 둘러가지고 여기에 이제 재수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조에 대한 이제 특징이 이제 교과서에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그럼 교과서 내용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이제 설명해놨죠. 어원 같은 거에 모두를 보다 쭉 둘러서 이제 파노라마처럼 쭉 둘러서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페놉티콘이라고 한다. 자, 어쨌든 이런 원형 교도소를 제안을 했다. 그래서 원형으로 만들어진 교도소네요. 자, 페놉티콘은 이제 여기서가 이제 우리가 벤담이 얘기한 페놉티콘이에요. 그러니까 벤담은 이걸 교도소로서 처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페놉티콘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감시를 하면서 이제 이런 수백 명의 재수를 감시할 수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 원리가 여기 나와 있어요. 볼까요? 자, 페놉티콘은 가운데가 비어 있는 동심원 모양을 하고 있으며 바깥쪽에 둥그란 건물에는 재수를 가두는 방이 들어서 있고 중앙에는 재수를 감시하기 위한 공간이 있었다. 방금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봤던 것들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이쪽에 재수가 있는 것이고 요 가운데에 누가 있어요? 지금 요 가운데에 그 중앙의 재수를 감시하기 위한 거기 지금 누구지? 교도관이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중앙에 여기 지금 어때요? 여기는 지금 비어 있죠. 중간에 요거하고 여기 사이는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비어 있는 동심원의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수의 방에서는 이제 포인트가 이거예요.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예요. 사실은 이제 감시하는 원리가 여기서부터가 포인트거든요. 자, 재수의 방에는 햇빛을 들이기 위해 외부로 난 창 이외에도 자, 건물 내부에 쭉 보시면 넘어가. 자, 내부를 향한 또 다른 창이 있어서 죄수의 일거수일투족이 교도관에게 시시각각 포착될 수 있었다. 자,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그리고 반면에 중앙의 감시 공간의 내부는 항상 어둡게 유지되고 있어서 죄수는 교도관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은커녕 교도관의 존재 자체도 알 수가 없었다. 이게 바로 감시의 원리입니다. 바로 벤담에 얘기했던 페놉티콘의 감시의 그 원리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시면은 자, 무슨 얘기였어요? 자, 여기 지금 여기에 지금 감시자가 여기 있고요. 여기는 지금 죄수들이 쫙 있었죠. 죄수들이 있는 곳은 어떤다 그랬어요? 햇빛을 잘 들겠어요. 햇빛이 잘 들어서요. 여기 죄수들은 다 잘 보여요. 알겠죠? 누가? 중앙에서 감시하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여기는 햇빛이 잘 들지 않으면 뚱뚱 뚫려 있죠. 지금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잘 보여. 그러니까 얘는 잘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지금 여 가운데 있는 여 교도관 있죠. 가운데 있는 교도관 같은 경우는 어떤다고 했어요? 내부가 항상 어둡게 유지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두워.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지금 재수가 이 교도관을 보려고 할 때 보여요, 안 보여? 어두워서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인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알겠죠? 그래서 감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 이게 교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쫙 여러분들이 쭉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CCTV가 있어요. 감시자를 선생님이 아니고 CCTV 같은 거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부모님께 전송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 앞에 CCTV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CCTV가 여기 앞에 이렇게 있어요. 와우, 신나지 않아요? 자, CCTV가 이렇게 앞에 있어요. CCTV가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부모님께 그게 전송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CCTV에 이렇게 CCTV가 있는데요. 앞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불이 들어올 때만 열심히 공부하는 척 하겠죠.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럼 어때요? 마음대로 하겠죠. 그러겠죠. 왜냐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내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 들어왔을 때만 여러분들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자, 벤담의 페놉티콘은 이런 원리죠. 이 불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CCTV가 앞에 있어요. 근데 불이 들어오는 건지 녹화가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확인을 못해. 그럼 뭐 여러분들 어때요? 불안하죠. 언제 부모님께 전송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럼 어때? 항상 내가 내 스스로 감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CCTV가 켜지든 켜지지 않든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게 바로 벤담이 생각한 페놉티콘의 원리였던 거예요. 자, 보세요. 앞에서 얘는 안 보여요. 얘는 어둡죠. 감시자는 안 보여요. 밖에 이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지금 환하게 지금 햇빛이 뚫려갖고 다 보인다고. 그러면 어때요? 이 감시자는 언제든지 지금 죄수들을 감시할 수 있죠. 보이니까요. 하지만 죄수들 입장에서는 어때?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거야? 라고 반대로 지금 교도관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어둡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계속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감시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심지어 앞에 교도관이 없을 때도 자기를 감시할 수밖에 없겠죠. 왜? 모르기 때문에 앞에서 감시하고 있는지 안 감시하는지 내가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계속 나를 24시간 감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벤담이 얘기한 페놉티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감시하는 사람이 앞에서 보이면 그때만 내가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자, 근데 안 보이는 어떻게 해요? 항상 내가 내 스스로 24시간 내내 감시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내가 내 스스로 감시할 수밖에 없는 거야. 24시간 내내. 이게 엄청 사람 미치게 하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벤담이 얘기한 페놉티콘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벤담에 따르면 페놉티콘의 가진 재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감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교도관의 시선을 의식해서 어떤다고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있든 없든 시선이 항상 의식이 되는 거야. 왜?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있는 건지 아니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왜? 교도관은 어두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 스스로를 자기가 자기 자신을 24시간 내내 감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늘 감시받는 느낌을 들게 한다. 이게 바로 벤담의 페놉티콘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게 보든지 안 보든지 계속 감시를 할 수밖에 없다. 나 자신을 내가 감시해야 된다. 이제 그런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거야, 이거. 그렇죠? 앞에서 보이면 그 사람이 안 보일 때만 내가 놀면 되는데, 이게 앞에서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은 어때요? 항상 내가 내 자신을 24시간 내내 감시할 수밖에 없다. 이게 엄청 무서운 원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벤담이 이제 이런 페놉티콘이라고 하는 이 교도소의 이 원리를, 교도소를 자기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한 명의 교도관이 어떻게 하면 수백 명의 죄수를 잘 감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벤담의 페놉티콘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로 이제 뭐로 감시를 하고 있어요? 나는 옆에서 보이죠? 나는 앞에서 보여요. 하지만 얘는 나를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스스로 감시를 할 수밖에 없죠. 으하하하하.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보고 얘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바로 뭐로 감시하는 겁니까? 여기다 쓸까? 시선을 가지고 감시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시선이 어때요? 공통 우리가 지금 내가 보는 만큼 얘가 보는 겁니까? 아니죠. 한쪽은 많이 보지만, 그러니까 교도관은 안에 죄수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죄수들은 반대로 교도관을 별로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선이 어때요? 서로 대칭적인 게 아니고 비대칭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선이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감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벤담이 제시한 페놉티콘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봅시다. 그러나 사설 교도소이면서 죄수의 노동에 의존하는 공장형 교도소인 페놉티콘은 이제 대량의 사설 교도소였고, 그리고 이제 죄수들이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공장형의 교도소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영국은 이제 뭐를 추진하고 있었냐, 바로 이제 공동 교도소, 이게 함께 있는 거, 이렇게 따로따로 그렇게 함께 있는 거, 함께 있는 공동 교도소, 그리고 이제 격리식 교도소, 따로따로 한 명, 따로따로 한 명, 따로따로 한 명,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그런 교도소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당시 영국은 요거는 페놉티콘은 공장형이잖아요. 공장형 교도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공동 교도소나 격리식 교도소하고 이제 맞지 않아서 결국에는 영국 정부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도소로 건축이 되지 못했고, 벤담의 페놉티콘은 이제 벤담의 머릿속으로만 남아있는 어떤 이론으로만 남아있게 됐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서론의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부분으로 갑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은 벤담의 페놉티콘, 그러니까 벤담의 페놉티콘의 이제 원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본론 부분에서는 이제 바로 이제 무엇입니까? 벤담의 페놉티콘을 바로 가지고 와서 재해석했던 바로 이제 푸코의 의견이 거기에 페놉티콘을 가지고 푸코가 재해석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자, 벤담의 페놉티콘은 이제 푸코가 해석한 부분이 바로 이제 여기 두 번째 이제 본론 첫 번째부터 들어가 있어요. 자, 벤담의 페놉티콘은 우리에게도 그다지 낯설지가 않다. 자, 국내에서도 번역이 된 미셸 푸코의 이제 푸코라는 사람을 되게 유명하다고 했죠. 이제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자로서 되게 유명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문학 서적이나 사회문화적 사회인문 그쪽에서 보시면 감시와 처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상당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푸코의 그런 책이고요. 이제 왜냐면 이제 이런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런 감시하고 이제 처벌하는 그런 역사에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약간 뭐랄까
시각이 조금 넓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돼서 굉장히 유명한 푸코의 그런 저자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벤담의 페노티콘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벤담의 페노티콘 바로 이제 푸코가 이게 이 벤담의 페노티콘을 바로 가지고 와서 이 책에서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소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금 봤던 이제 감시와 처벌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처벌을 어떻게 종류하고 어떻게 감시했을까, 그리고 교도소에서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되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것들 쫙 잘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책에서 바로 방금 얘기했던 그 벤담의 페노티콘을 가지고 와서 새롭게 재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푸코에게 있어서 이제 푸코가 이제 벤담의 페노티콘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푸코가 생각을 할 때 이제 페노티콘이라고 했던 것은 이제 벤담이 얘기했던 페노티콘은 뭐였어요? 단순히 이제 교도소였잖아요. 그런데 푸코가 생각을 해보니까 페노티콘이라고 하는 요것은 벤담이 말했던 거 이상의, 그러니까 교도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도소를 우리가 페노티콘이라고 이제 벤담이 요런 교도소의 형태를 페노티콘이다라고 했는데 그 교도소의 의미를 뛰어넘더라 라고 생각한 게 바로 이제 푸코의 페노티콘에 대한 재해석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 있죠. 자, 푸코에게 있어서 페노티콘은 벤담이 상상했던 사설 교도소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 푸코는 페노티콘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벤담보다 좀 더 넓은 개념으로 확장해서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한 거예요. 조금 더 확장시켜서 좀 더. 자, 그러면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봤더니, 자, 그것은 새로운 근대적 감시의 원리가 체화된 건축물이었고, 푸코가 생각을 할 때 페노티콘이라고 하는 그 지금 이제 벤담이 얘기한 그 페노티콘이라고 하는 그 교도소는요, 바로 근대적인 감시다. 그런 근대적인 감시의 원리가 체화 들어가 있는 건축물이다 라고 해석을 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결론 뒤쪽에 결론만 먼저 얘기하고 이제 쭉 설명해 줄게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뭐라고 생각하냐, 푸코는 쭉 여기 쭉 보시면, 이제 푸코는 이제 여기 이제 푸코의 가장 큰 그거 자기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요거 얘기하고 앞에 다시 해줄게요. 이제 교도소가 아까 이제 벤담이 생각한 바로 그 페노티콘은 바로 교도소였잖아요. 자, 교도소의 그 원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로 감시자는 볼 수 있고, 바로 너는 볼 수 없다. 재수자는 나는 볼 수 없다. 그리고 한 명이 여러 명을 감시하는 요 원리죠. 한 명이 여러 명을 이렇게 감시하는 요 원리는 교도소에만 있는 게 아니다. 바로 교도소, 바로 페노티콘이라는 교도소에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한 게 바로 푸코라고. 푸코라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 교도소에 지금 요 한 명이 여러 명을 감시하는 요 원리 있죠. 요 교도소의 요 원리, 요 페노티콘의 이 원리는 교도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야, 공장에도 그거 있어. 야, 학교에도 그거 있어.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왜 맨 앞에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뒤에 잔뜩 이렇게 앉아 있을까요? 이 구조 왜 이렇게 있을까요? 바로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죠. 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제 푸코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바로 선생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다 누가 있어요? 학생들이 있죠. 이거 왜 다 이런 구조로 있을까? 바로 감시하기 위해서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푸코가. 자, 그래서 이 교도소의 이 원리는요, 교도소에만 있는 게 아니고, 페노티콘의 이 감시하는 원리는 모든 사회에 다 뻗어 내려가 있다 라고 생각한 게 바로 푸코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벤담이 생각했던 교도소의 원리를 확장시켜달라고 하는 거야. 저 모든 세계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공장에도 페노티콘 구조 들어있어. 너 그거 관리하기 위한 거야. 학교 너 그거도 페노티콘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 너 감시하기 위한 원리야. 자, 군대에도 그거 들어있어. 군대에도 다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야. 자, 병원도 똑같아. 병원도 한 명이 여러 명을 감시하고 있죠. 자, 그거 어때? 교도소의 원리가 들어가 있죠. 자, 이거라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푸코가 생각할 때 교도소에만 있는 원리가 아니라 이 감시하고 있는 이 원리는 이 감시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금 옥죄고 있는 이 원리는 바로 모든 사회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가 거대한 페노티콘이다. 교도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 사회 전체가 전부 옥죄고 있다. 감시당하고 있는 그런 체제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벤담이 생각했던 것은 그냥 단순히 교도소였잖아요. 교도소의 원리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교도소의 원리가 모든 사회에
다 퍼져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 전체가 교도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이 의미를 확장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 푸코가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한 것이죠. 뭐 우리 사회 전체가 교도소에 이런 원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게 이제 푸코가 생각한 바로 벤담의 페노티커를 새롭게 재해석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도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다 이런 감시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푸코가 생각할 때 지금 벤담의 요 페널티권은 근대적인 감시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근대적 감시. 여기 눈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 아까 뭐라고 했지? 시선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나는 너를 볼 수 있지만 너는 나는 볼 수 없어. 이런 식의 원리, 근대적 감시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건축물이다. 그래서 이제 시대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푸코의 그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중세 시대하고 이제 근대하고 이제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잠깐 이제 문학사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운 거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중세라는 것은 지배자, 피지배자가 딱 나눠져 있는 사회를 중세라고 했었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학사에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중세, 근대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대로 가게 되면서 어떤다고 했어요? 민중의 힘이 이제 조금 더 올라가게 돼 민중 중심적으로 가는 게 이제 우리가 근대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세하고 이제 중세 시대 쪽하고 이제 근대에 지금 근대 이런 감시하는 이런 이제 현대적인 감시 체계가 바로 지금 벤담의 페널티권 구조라고 푸코가 생각을 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전에 그 중세 시대 같은 경우에 이랬다라는 거야. 어땠냐? 바로 군중이 한 명의 권력자를 우러러보는 스펙타클의 사회였다. 그게 언제다? 바로 중세 시대였다. 자, 군중은 어때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 권력자는 어때요? 한 명이죠. 그러니까 여러 명의 군중이 권력자를 우러러보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펙타클의 그 사회는 무슨 사회다? 스펙타클의 사회다. 자, 스펙타클의 사회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거 이제 책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책에서 나온 것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기 드보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그 스펙타클의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선생님이 볼 때 이 그림이 되게 스펙타클의 사회를 조금 잘 설명하는 그림 같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 명의 군중들이 지금 우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펙타클의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스펙타클이 뭔가요? 영어로 스펙타클. 야, 저거 스펙터클한데 이럴 때 그거 뭐예요? 야, 볼만한데 뭐 구경거리 대단한데 약간 그런 느낌을 우리가 이제 스펙터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방금 봤던 것처럼 여러 명의 군중들이 한 명의 권력자를 보면서 와, 스펙터클하다 이렇게 우러러보는 사회를 바로 우리가 이제 중세, 그 예전에 중세 바로 그 지배하고 피지배 계층이 분리돼 가지고 피지배 계층이 여러 명의 군중들이 한 명의 권력자에게 야, 스펙터클한데 하고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 사회, 요것을 우리가 이제 스펙터클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펙터클의 사회는 이제 무슨 단점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 우러러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군중들은 단지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 한 명의 권력자가 말을 하면 단지 그 말이 대단하구나, 그렇구나 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겠죠. 보는 것밖에 안 하겠죠. 그냥 딱히 비판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죠. 이제 그런 사회가 바로 이제 중세시대의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의 권력자가 하라는 대로 우러러보면서 우와 이렇게 그러면 여러 명의 군중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스펙터클의 사회였다. 그 전에 중세 시대는 근데 우리가 이제 근대로 오게 되면서 방금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 민중이 위로 올라가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한 명의 권력자, 자, 한 명의 이제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사회로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밑에서 지배받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와 하는 요런 사회였다면 지금은 어때요?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여기 있죠? 여기 위에서,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권력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감시하는 그런 사회로 변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요 다수의 사람들을 감시하는 게 바로 요즘 근대의 사회다. 자, 그게 바로 이제 규율사회다. 이 규율사회의 규칙을 가지고 감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칙, 규율을 가지고 감시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근대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거나 이제 뭐 그렇게 생활을 해보면 뭐가 많아요? 규칙이 많죠. 왜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감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시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규칙, 규율 이런 게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근대 사회로 오게 되면서 이렇게 규칙,
규율 이런 걸 가지고 감시하는 그런 사회로 변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전에는 우러러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중들이 한 명의 권력자를 우와 스펙타클한데 우러러보는 그런 사회였다가 요즘에는 이 권력자가 반대로 이제 감시하는 규칙을 가지고 감시하는 그런 규율 사회로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게 이제 이전의 사회고 바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요즘 사회 이제 근대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근대요 감시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뭐다? 벤담의 패놉티콘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푸코의 생각. 자, 그래서 이제 이거의 변화를 나타낸 동시에 그런 변화를 추동하게 된 것이었다. 자, 넘어가서 자, 이는 또 개인의 쭉 넘어가서 대한 근대 권력의 통제가 아까 그 중세 시대 아까 스펙터클의 사회에서는 어떤 사회였냐? 바로 육체적인 형벌의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 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나를 뽑아버려라, 다리를 잘라버려라, 팔을 뽑아버려라, 뭐 이런 식의 육체적인 형벌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마녀 사냥 같은 거 보시면 중세 마녀 사냥 같은 거 보시면 막 불에 태워버리든가 이런 식의 형벌이잖아요. 엄청나게 막 이제 위해를 가하는 그런 육체적인 지배를 통해서 그렇게 형벌을 했다면 우리가 이제 근대로 오게 되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규율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감시를 한다고 했죠. 감시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이제 옥죄는 방법으로 그전에는 누나를 뽑던가 다리를 자르던가 하는 그런 육체적인 벌을 내렸다면 지금은 어떤 감시를 통해서 영혼을 우리가 내가 이렇게 조금 더 쳐다보는 영혼을 좀 더 옥죄는 그런 식으로 정신적인 지배 형태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렇게 그렇게 육체적으로 우리가 괴롭히는 그런 벌을 내렸다면 누나를 뽑아버려 이런 식으로 벌을 내렸다면 우리가 이제 근대로 오게 되면서 이제 감시를 통한 어떤 정신적인 지배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육체적인 형벌을 내렸던 시대가 바로 뭐겠어요? 우와 우러러보는 스펙터클의 사회가 되겠죠. 그리고 감시를 통해서 정신적인 지배를 하는 시대는 바로 뭐겠어요? 바로 이 규율 사회, 바로 근대의 규율 사회를 말하는 거겠죠. 규칙을 통해서 이제 감시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근대로 오게 되면서 영혼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지배를 하게 되고 규칙을 통해서 지배하는 어떤 규율 사회, 이런 감시의 사회, 이 원리가 잘 드러나 있는 게 바로 벤담이 말했던 그 패놉티콘이라고 하는 교도소이고 그 교도소의 그 원리는 지금 어떤다는 거야? 모세관 같은 권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관은 뭐예요? 아주 가는 우리가 혈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에 다 그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푸코의 핵심 주장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지배하는 원리가 교도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야 너 학교에도 있어. 야 너 그 병원에도 있는 거야. 야 군대에도 있어. 그거 다 패놉티콘의 원리인데 그거 다 모든 사회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라고 얘기하는 게 푸코가 생각한 바로 벤담의 패놉티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관 같은 권력이다. 그래서 모세관처럼 아주 작은 혈관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다 숨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통제하는 그 원리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고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푸코 철학의 가장 핵심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푸코는 교도소에만 이런 감시의 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다 이런 교도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감시는 그래서 푸코가 생각할 때 감시라는 것은 굉장히 은밀하고 알 수 없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감시라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벤담의 패놉티콘 같은 경우 시선을 통해서 나는 널 볼 수 있지만 너는 나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런 은밀한 알 수 없는 식으로 감시는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지만 처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리고 통제하거나 누군가를 이제 권력을 가지고 통제하고 옥죄고 이런 거는 뭐 어떻기 때문에 어떤 원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로 비대칭 여기 써 있죠. 쭉 넘어가서 비대칭적인 시선 때문에 우리가 비대칭적인 시선이 가능하게 되는 바로 건축 구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능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은 바로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원리는 바로 뭐야? 이 비대칭적인 시선이라는 거야. 아까 말했죠? 나는 너를 볼 수 있지만 너는 나를 볼 수 없어. 너는 여기 나와 있었죠? 아까 여기 넘어가서 여기지? 여기에 있는 사람은 나는 너를 볼 수 있어. 그렇지? 나는 너를 볼 수가 있어. 하지만 너는 나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항상 너를 감시하는 게 가능하지. 나는 심지어 내가 여기 없어도 너는 너 스스로 감시하게 될 것이야. 으하하하. 이게 가능한 원리가 뭐라고? 바로 시선이 비대칭적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시선이 비대칭적이죠. 나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도소가 공장이나 교도소의 그 원리가 벤담이 말했던 교도소의 원리가 바로 공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가 가장 이 벤담의 패놉티콘 원리가 잘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푸코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학교에 수많은 규칙, 규율 다 뭘까요? 감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생각에 의한다면. 그리고 또 뭐겠어요? 앞에 선생님이 혼자 있고 여러 명의 여기 그 학생들이 뒤에 있는 이 구조 뭐겠어요? 한 사람의 선생님이 가장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거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군대, 그리고 병원, 여기에 다 뭐 있다? 교도소다. 우리 사회 전체가 교도소다 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제 푸코의 주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거대한 페놉티콘이고 교도소와 별반 다르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게 푸코가 전달하는 바였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론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본론 두 번째 봅시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푸코가 생각한 이제 그 페놉티콘 원리 아시겠죠? 벤다미 페놉티콘을 좀 더 확장해서 푸코는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본론 두 번째 볼까요? 자,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라고 하는 책은 인문학자의 범주를 넘어서 가지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네요. 자, 이 지식이 일반과 대중에게까지 큰 영향력을 미쳤다. 이게 굉장히 쇼킹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가 교도소다. 이런 거 생각을 해봤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 이 책이. 여러분 충격 좀 받으세요. 자, 그래서 푸코의 영향력은 이제 그가 이제 페놉티콘을 벤담이라고 하는 개인의 실패한 일화에 국한하지 않고, 이제 벤담이 그 이제 교도소의 원리를 얘기를 했지만 채택이 안 됐잖아요. 실패담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원리를, 벤담의 페놉티콘의 원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이 바로 근대 사람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원리다라고 자기가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근대 규율 권력 미시구조를 가장 잘 드러내는 전형적인 사례로 독창적으로 해석했다. 이게 바로 이제 푸코의 영향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회가 교도소였어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특이한 거야. 대단한 거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근대 규율 권력, 규율은 규칙이죠. 규칙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감시하는 요 원리, 그렇죠? 요 원리에 요 미시구조 아주 깊숙이 다 들어가 있죠. 모든 사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거 근대로 오면서 너 이거 학교에서도 너 감시하고 있는 거야. 병원에서도 이거 감시하고 있는 거야. 군대에서도 이거 감시하고 있는 거야. 이거 사회 전체가 교도소의 원리를 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자기의 나름대로 이렇게 독창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근대 사회인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 이제 그게 이제 푸코의 영향이 큰 이유. 요거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사회에서 이렇게 규칙과 규율 그리고 감시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을 옥죄는 요 원리를 바로 이제 벤담의 페놉티콘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이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의 영향력이 큰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배워야 될 이제 중요한 또 개념이 하나 나오죠. 바로 전자감시하고 바로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두 번째. 방금 이제 모든 사회가 교도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자, 그거에 넘어서서 이제 페놉티콘을 통한 이런 감시가 우리 방금 페놉티콘의 그런 이제 교도소 방금 나는 너를 볼 수 있고 너는 나를 볼 수 없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를 감시하지롱 이렇게 해갖고 그거는 모든 사회에 다 펼쳐있지롱. 우리 사회 전체가 교도소다 라고 했던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자, 이런 감시가 바로 정보화 시대, 요즘에 이제 정보화 시대잖아요. 정보화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 감시와 흡사하다 라는 게 바로 푸코의 영향력이 큰 두 번째 이유가 되죠. 그러니까 전자 감시에도 바로 이 푸코가 말했던 이 지금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푸코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회가 지금 페놉티콘이야. 모든 사회가 지금 교도소라고. 다 지금 감시하고 있고 규율이고 지금 너 감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너 정보화 시대에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정보화 시대 때 전자 감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 모습도 역시 지금 페놉티콘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전자감시 이건 뭐냐? 이거 되게 쉬워요. 볼까요? 1970년대 중반 이후에 다양한 감시와 통제의 방법이 나타나 있는데요. 자, 전자 감시의 예시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 감시니까 뭐겠어요? 뭔가 전자적인 것을 가지고 페놉티콘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자적인 걸 가지고 뭔가 감시하는 거. 자, 볼까? 자,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페로 텔레비전. 페로 텔레비전이라고 우리가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지만 CCTV예요. CCTV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같은 전자 결제나 또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정보의
정보의 수집이라는 형태로 널리 사용되었고, 자, 이게 바로 전자 감시, 즉 전자 페놉티콘의 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푸코가 말했던 그 지금 사회 전체가 교도소다, 이 원리가 지금 어디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전자 그 정보 사회를 통해서 정보 사회로 바뀌었죠. 지금 요즘 사회가 정보 사회로 바뀌었잖아요. 정보 사회로 바뀌었는데 그 정보 사회로 바뀌면서 거기 안에도 너 페놉티콘 들어가 있어. 그 안에도 전자 정보 사회를 가지고 너 감시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푸코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이제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 보시면 우리가 편해요. 보시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나 CCTV 같은 거 이런 거 잔뜩 찍히잖아요. 그리고 신용카드, 여러분들이 뭐 카드 같은 거 결제하게 되면은 그거 이제 기록이 쫙 있죠. 나에 대한 그런 정보, 소비자 정보,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정보, 전자 정보가 되는 거죠. 내가 선생님이 가서 여러분들 뭐 맛있는 거 하나 사줘요. 그러면 사줄 때마다 계속 기록에 남겠죠. 찍찍찍찍찍 이렇게 기록가 남아. 그렇지? 여러분들이 지금 막 돌아다닐 때마다 어때? CCTV에 짝짝짝짝 찍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접속을 해. 뉴진스 맨날 검색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어때? 뉴진스가 계속 쌓이죠. 짝짝짝짝. 이런 식으로 어때? 데이터베이스가 점점점점 쌓이죠. 그러면 정보가 점점점점 쌓이죠. 여러분들에 대한 전자 정보가 점점 쌓이죠. 그거 뭐예요?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감시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원리가 어디에 있다고? 바로 이 말했던 아까 푸코가 말했던 그 페놉티콘의 원리하고도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정부나 이제 기업이 개인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민감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몇 달 전에 있었던 거 보시면 카톡 같은 거 여러분들 열심히 하지만 카톡에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 카톡을 열람하는 행위 이런 거를 보시면 이제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 아니야? 거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다 들어가 있죠. 카톡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런 정보에 대한 것들이 이제 민감해졌다는 거야. 정보 사회에 오게 되면서. 자, 그래서 잠자고 있건 깨어 있건 일하건 쉬건 욕실에 있건 침대에 있건 우리는 어떤다고요? 감시를 어떻게 당한다는 조지 오웰의 암울한 1984년에 등장하는 빅브라더의 이미지는 여러분들 1984년이라고 하는 책 봤나요? 네,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도 한번 보세요. 선생님은 한 몇 번 읽은 것 같은데 옛날 어릴 때 한번 읽고 뭔 소리야? 하고 때려치고 대학교 때 한번 읽고 또 뭔 소리야? 하고 때려치고 그리고 나서 또 세월이 지나서 한 또 몇 번 읽으니까 이제 조금 뭐 이해가 되는. 그래서 최근에도 또 몇 번 읽었는데요. 이제 어떤 감시를 하는 그런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운 거에서는 이제 벤다멘 페놉티콘처럼 이제 한 명의 교도관이 지금 여러 명의 죄수를 감시하고 있는 이런 구조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감시자, 거대한 감시자를 1984년이라는 그 책에서는 이제 빅브라더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거대한 이제 감시자인 거야, 감시자. 그래서 이 책에 등장하는 빅브라더의 이런 이제 거대한 감시자 이런 이미지가 바로 정보사회가 가져온 전자 페놉티콘. 이제 페놉티콘 뭔지 아시죠? 전체를 감시하는 거, 교도소 감시하는 거. 그러니까 전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감시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전자 페놉티콘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서우사기의 역사를 살펴보면 19세기 초엽부터 정부가 주체가 돼서 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활동을 벌이는데 서구의 역사를 보면요. 19세기 초에 이제 정부가 대대적으로 국민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조사 활동을 했냐? 바로 나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가족 수라든가 그리고 이제 몇 가구가 사는가 그리고 이제 인구 그리고 이제 얼마를 버는가 수입 그리고 주거 환경 그리고 범죄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조사를 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쭉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업 환경, 이 사람은 어떤 작업 환경에서 일할까? 이 사람은 병이 있는 사람일까?에 대한 이제 광범위한 조사를 한 거야. 국가가 했대. 국가가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정부가 19세기 초엽에 국민들의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빅데이터, 선생님이 적어놨죠.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각각의 국민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조사를 막 한 거예요. 이렇게 막 쫙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를 하면서 숫자로 바뀐 이 결과를 분석하고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통계학이 발달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조사 활동을 쫙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데이터를 조사를 쫙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따지자면 이제 임세연이라는 사람의 여기 데이터 나이, 뭐 가족 그리고 인구, 뭐 주거 환경, 범죄 기록, 그리고 이제 뭐 질병 이런 것들이 쫙 리스트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쫙. 자, 그렇게 조사를 한 거야. 자, 그리고 나서 그걸 숫자화로 짝짝짝 한 거죠. 인구는, 이 사람은 가족이 몇 명, 질병은 몇 개, 뭐 가족 수는 몇 거, 수입은 얼마, 이렇게 숫자로 짝짝짝짝 분석을 했다라는 거야. 분석하는 과정에서,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달을 했겠어요? 숫자로 이런 것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당연히 통계학이 발달을 하게 됐겠죠. 그러다 보니 인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측정이 되고, 그렇죠? 숫자로 측정되고 숫자로 표시가 됐으며, 이렇게 숫자를 잘 모아가지고 통계학이 잘 발달하게 됐죠. 통계학을 통해서 분석을 잘 해서 자, 어떻게 됐냐? 새로운 정책과 법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국민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조사 활동을 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숫자로 표시하고 결과를 분석하다 보니 통계학이 발달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정보기술도 여러 가지 발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뭐 했다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법률을 위해서 기초 자료로 활용을 했다. 사람들에 대한 이 빅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법률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로 썼다라는 거야. 그래서 근대 관료제나 복지 국가는요, 이런 숫자나 통계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렇죠. 이제 근대 관료제, 이게 사람들을 이제 한꺼번에 그러니까 근대 관료제라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공무원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쫙 이렇게 관리를 짝짝짝짝짝 하는 거잖아요. 이제 관료제라고 하는 것을 밑에 부터 이렇게 위에 계급까지 한 번에 쫙쫙쫙쫙쫙쫙 이렇게 계급이 딱딱딱딱 있는 거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정렬화 시키려면은 이렇게 통계를 잘 내야겠죠. 사람들에 대한 빅데이터가 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복지국가로 또 나아가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런 빅데이터가 필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야. 그런 게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는 또 뭐라고 합니까? 정보기술의 발달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 정보기술이 발달이 돼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모아서 잘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컴퓨터가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다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빅데이터를 잔뜩 모아가지고 이걸 그냥 냅두면 아무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모아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잘 저장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 정보기술이 발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찰스 베비지는 이미 19세기 초엽에 통계 처리를 잘 하기 위해서 계산기, 그렇죠. 계산기가 발달이 되죠. 이게 뭐야? 정보기술의 발달이죠. 정보기술. 그렇죠. 이 사람들의 빅데이터를 내가 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다고? 그래 맞춰서 똑같이 정보기술이 발달했다고. 그래서 예시로 뭐 계산기가 발달했다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어때요? 컴퓨터가 우리가 이렇게 잘 발달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구 총조사라는 빅데이터를 인구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또 원다고 바로 연산기계, 숫자를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기계가 발달했다고. 그래서 정보기술 발달했죠. 계산기 발달했죠. 그리고 뭐야? 정보를 가지고 잘 더하기 빼기 잘하는 연산기계까지 발달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발달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그냥 이제 다 얘기를 해주자면, 이제 전자감시, 방금 얘기했죠. 정보 기술을 통해서 어떤 그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가진 여러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감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일단 조사를 잘해야겠죠. 여러분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쫙 모아야 돼. 모으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숫자로 바꾸고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통계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그것들을 잘 이제 컴퓨터에다가 잘 집어 넣어야겠죠. 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뭐가 발달하게 됐어요? 바로 정보기술이 발달하게 됐죠. 그래서 정보기술 발달한 거, 계산기가 나타나게 됐고, 또 연산기계, 더하기 빼기 하는 기계,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됐죠.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쫙 모아서 컴퓨터에다 잘 정리해서 뭐 한다는 거야? 어떤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복지 국가를 위해서 복지 정책이라든가 그런 법률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이런 빅데이터를 잘 활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잘 보시면 어때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빅데이터를 모았다. 이게 이렇게 쫙 이렇게 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쭉 빅데이터를 모은 이런 거 자체가 일단 뒤에 나오는 이제 전자 감시를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근거가 되는 거죠. 이런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감시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난 너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많아. 그렇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난 널 감시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이제 전자 감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봅시다. 그 다음에 본론 세 번째. 자, 정보기술이 아까 이렇게 발달하게 됐죠. 그럼 정보를 잘 처리할 수 있게 됐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이제 계산기, 뭐 연산기계 이런 걸 가지고.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보를 잘 처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빅데이터로 쫙 모았던 거를 바로 우리가 전자로 이렇게 전자 정보로 우리가 잘 이렇게 처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장도 잘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당연하죠. USB 같은 걸로 우리가 저장하잖아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면. 그렇지? USB 같은 거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용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정보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이제 어떤 컴퓨터나 그리고 전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저장을 하고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좀 더 쉽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1971년에 미국의 연방수사국 FBI 국가범죄정보센터가 250만 명의 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만들면서 출범했는데, 그래서 FBI는 여기 나와 있네요. FBI가 처음에 나올 때는 250만 명의 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만들면서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은 수천만 명에 대한 신상 정보를 빅데이터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자정보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광범위하게 저장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컴퓨터가 발달하게 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 정보기술,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컴퓨터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그 전에는 조금만 250만 명 정도만 우리가 저장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뭐 1테라바이트 뭐 우습죠. 그래서 2테라바이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광범위한 대량의 수천만 명의 신상 정보가 빅데이터로 저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정보기술의 발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빅데이터가 지금 정보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빅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있게 되죠. 엄청나게 양이 많아지죠. 그러면 그거 어때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통제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뭔데? 그게 바로 전자 패놉티콘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이 데이터베이스의 초기의 목적은 바로 이제 FBI가 이렇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이렇게 많이 축적하게 된 그 초기의 목적은 뭐였냐면 바로 보석과 같은 사법적인, 보석은 아시죠? 이렇게 죄 지어서 들어갔을 때 나중에 이제 돈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돈을 내고 이제 풀어주는 거. 자, 그런 거 같은 사법적인 절차, 어떤 법적인 절차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빅데이터를 모았다는 거야. 처음에는 이렇게 목적은 원래. 자, 근데 지금은 사람을 어떤 고용을 하거나,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사법적인 절차, 어떤 이제 법에 대한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잔뜩 모았다면, 지금은 어떤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자격증을 줄 때 과거를 조회하는 용도로 더 많이 쓰이고 있더라. 그래서 선생님도 여기 이제 교사 할 때 어때요? 선생님들 이렇게 다 할 때 전부 다 기본적으로 이제 범죄 경력이 있는지 전부 다 조사를 해요. 자,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런 게 쓰인다는 거야. 지금은 이런 것들이 쓰인다. 과거를 조회하고 성범죄 경력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 범죄 전력이 있을까, 이런 것들 조회하는 용도로 요즘에는 더 많이 쓰이고 있더라. 그리고 또 인터넷에도 넘어가 볼게요. 정보를 찾는 것을 도와주는 한편에, 그러니까 정보 전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다는 거야. 처음에는 이런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과거를 조회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라는 식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인터넷을 가지고 정보를 찾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정보를 찾으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죠. 그러면서 점점 뭐가 쌓여요? 쿠키가 쌓이죠. 여러분 아시죠? 먹는 쿠키 말고 쌓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뉴진스 검색을 계속 하고 계속, 그러니까 선생님 컴퓨터에서 뭐가 나와요? 뉴진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컴퓨터 지금 쿠키에 뭐가 쌓인 거야? 뉴진스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잔뜩 쌓인 거야. 잔뜩 쌓여서 선생님한테 지금 계속 그걸 추천해 주는 거야,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빅데이터로 쌓이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떤 IP 주소 같은 게 막 쌓인다든가, 그 부분에 접속을 하고 이러면, 그리고 이제 전자우편 같은 우리가 사용자 신상 정보, 이런 것들이 기업에 제공을 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기업이 소비자 정보를 얻는 것을 우리가 점점 가능하게 되는 정도로 가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 이런 데이터들이 쭉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회원 가입 사이트 같은 거 하다 보면 여기 지금 뭐 네이버를 통해서 가입하시겠습니까? 뭐 카톡을 통해서 가입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신상 정보가 넘어가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소비자 정보를 얻는 것이 점점 가능하게 됐다. 이런 빅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글 추천 같은 기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엄청 많이 검색을 하고 막 구입을 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볼 때 밑에 광고에 구글 광고에 계속 그게 뜨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도 며칠 전에 컴퓨터를 좀 검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컴퓨터를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 검색을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했다고. 근데 그게 이제 쿠키로 쌓였던 모양이지. 아, 유튜브를 볼 때마다 밑에 계속 그 컴퓨터 추천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야,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직장에서 이제 컴퓨터는 또 정보 처리를 통해서 업무를 도와주지만 저 직장에서 컴퓨터 없으면 안 되죠. 그걸 가지고 일을 하니까. 자, 동시에 작업자의 업무 시간과 또 작업의 진행 과정, 또 심지어는 그의 행동까지 낱낱이 기록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상관에게 전달을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분까지 이 사람이 접속을 해서 일을 했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데이터화 돼가지고 그거를 상관에게 전달을 하기로 한다. 거의 무섭네요. 그렇죠. 자, 이런 게 다 뭡니까?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뭘 한 거야? 데이터를 지금 빅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된가?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는 어땠다는가? 바로 이제 데이터 감시라는 어때요? 이제 새로운 그런 감시 형태로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새로운 유형의 감시잖아요. 데이터 방금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모았죠. 뭐 쿠키라든가 IP 주소라든가 여러분들이 많이 가면 갈수록 거기에 여러분의 정보가 막 쌓이는 거야. 이렇게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감시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 컴퓨터 산다고 열심히 검색을 했더니 쿠키로 쌓였어. 그러니까 구글이 날 추천하잖아. 어때 구글이 나를 감시하고 있네. 구글이 나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지금 감시하고 있네. 그렇죠? 데이터 감시라고 하는 어때요? 새로운 유형의 감시가 나타나게 되었다. 뭐 하면서 정보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면서 컴퓨터가 이렇게 발달하게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이제 감시하는 데이터 감시가 이루어지게 됐다. 이게 바로 이제 전자 감시, 바로 전자 페놉티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95년부터 한국에서 추진되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된 전자주민카드에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쇼킹하다. 1995년에 전자주민카드를 만들려고 했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있죠. 지금은 전자주민카드 이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주민카드 이렇게 만들어 하시면 이제 정부 24에서 이제 전자주민카드가 다 발급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 나와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전자주민카드에서는 원래는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 등본이나 또 초본이나 인감, 뭐 지문,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 등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합해서 포함될 예정이었다. 그러니까 이 전자주민카드에 뭐가 들어있다? 나에 대한 빅데이터가 쫙 들어가 있었다고. 해킹당하면 어떻게 될게요? 여러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빅데이터 다 가는 거야.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제 감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감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자, 이게 이런 감시가 어때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지금 데이터 잔뜩 모았죠.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잔뜩 자료를 모았죠. 근데 그걸로만 우리가 감시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데이터 지금 모은 걸 가지고 감시한 거죠. 이 사람에 대한 뭐 주민등록증, 초본, 인감, 뭐 이 사람에 대한 뭐 가구수, 인구, 주거 환경,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접속한 컴퓨터 사이트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감시하는 게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감시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에만 국한하지 않고 또 어땠다는 거야? 폐로 텔레비전, CCTV를 가지고 우리가 감시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CCTV와 같은 전자기계를 통해서 감시하기도 하죠. 무섭네. 그렇죠? 전자 지문을 가지고 감시하기도 하죠. 요즘에는 그거 이렇게 아이폰 같은 거 할 때 지문 누르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또 감시를 하죠. 무섭네. 그리고 또 홍채, 눈 아시죠? 눈알로 가지고 이렇게 오픈되고 닫히고 하는 거. 또 얼굴 모양이라든가 또 정맥 가지고 선생님 요번에 그거 이제 뭐지? 저번에 그거 은행에서 하라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계좌 열 때 정맥 갖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맥을 가지고 생체 인식 요즘에 한다고. 그래서 요즘에 그 인출하는 거 ATM 가보시면 정맥을 대면 이렇게 인출이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감시. 어떡해요? 여러분 선생님의 정맥 데이터가 넘어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감시가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지금 수집을 했죠.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 수집한 걸 가지고 감시를 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CCTV 같은 전자 기계를 가지고 감시하기도 하고 전자 지문을 가지고 감시하기도 하고 홍채, 눈알이나 얼굴 모양, 정맥, 생체 인식을 가지고 감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인공위성과 연결된 GPS, 여러분들 그 핸드폰 GPS 하죠. 그걸 가지고 이제 감시하게 되고 얘가 어디에 있구만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핸드폰 휴대전화를 통해서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무서운데요. 자, 그리고 기업에서 소비자 정보를 또 수집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기업에서 소비자 정보 아까 그거 회원 가입할 때마다 정보가 넘어가는 거 여러분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뭐 그거 클릭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업으로 정보가 넘어가고, 또 국가기관에 의해서 감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 사설기관에 의해서 감시가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감시는 널려 있다. 자, 우리 주변은 어떤다고? 감시 천국이네요, 여러분. 여러분 감시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미 망했네, 여러분. 여러분 이미 여러분 정보 다 팔렸네요. 이거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얼굴, 정맥, 지금 여러분들 GPS 감시 지금 되고요.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지금 CCTV 얼마나 많이 찍혔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이제 끝났네요. 이런 식으로 감시한대. 자, 이러한 새로운 감시를 우리가 이제 전자기계, 전자제품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다 감시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라고? 바로 전자 페놉티콘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라고 아시겠죠? 이런 이제 어떤 이제 GPS라든가, 그리고 이제 인공위성과 연결된 똑같이 GPS라든가, 그리고 휴대전화라는 전자 기계를 가지고 감시를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CCTV 같은 거라든 가지고 감시를 한다든가 하니까 다 어때요? 자, 전자제품 전자 가지고 감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자 감시하는 거니까 페놉티콘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벤담이 말했던 그런 페놉티콘, 그거랑 지금 이제 전자 그런 데이터베이스, 전자 기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감시당하는 전자 페놉티콘을 가지고 차이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차이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페놉티콘, 아까 페놉티콘 그림 봤었죠. 페놉티콘 우리가 감시 이렇게 감옥의 구조였던 요 페놉티콘, 여기서는 우리가 뭐였어요? 시선이 바로 규율과 통제의 가장 중요한 기제가 됐었죠. 이걸 가지고 통제를 했었죠. 시선을 가지고 통제를 했었죠. 나는 너를 보지만 너는 나를 볼 수 없다. 비대칭적인 시선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했던 게 바로 뭐였어요? 방금 요런 이제 페놉티콘, 이제 교도소 페놉티콘이 되는 거였죠. 자, 그렇다면 전자 페놉티콘에서는 방금 여러분들에 대한 전자 빅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감시하는 것이죠. 그러면 뭘 가지고 감시하는 거야?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감시하는 거겠죠. 아까는 시선을 내가 보냐 안 보냐지만 지금 여기서는 어때요? 너에 대한 정보가 있냐 없냐,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통제하는, 감시하는 것이죠. 전자 페놉티콘에서는요. 그래서 전자 페놉티콘에서는 바로 정보를, 내가 너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가졌냐를 가지고, 정보의 비대칭성이겠죠. 그럼 이거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통제하더라라는 게 이제 차이점이 되는 것이죠. 아까는 이제 시선을 가지고 나는 널 보지만 넌 날 볼 수 없어. 시선의 비대칭성이라면, 이거는 정보, 나는 너에 대한 정보가 많은데 넌 정보가 없지롱. 그러니까 나는 너를 통제할 수 있지롱 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감시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둘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나를 감시하는지 알 수 없다. 이게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확실성은 뭐예요? 아는 거죠. 확실하게 아는 게 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은 뭐예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우리 여기 지금 그냥 페놉티콘도 어때요? 누가 나를 감시하는지 몰라. 안 보인다 그랬잖아. 어두워서 안 보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 그렇죠? 그리고 얘도 어때요? 지금 얘도 나를 전자 페놉티콘, 어떤 정보를 가지고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긴 한데 누가 감시하고 있는지 몰라. 그렇지? 몰라. 그러니까 똑같이 불확실성이 맞죠. 그러니까 비대칭성은 뭐때? 균형이 안 맞는 거야. 나는 너를 보지만 너는 나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페놉티콘은 시선, 보는 걸 가지고 비대칭성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역시 균형이 안 맞는 것이죠. 나는 너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너는 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정보가 나는 많이 있지만 너는 없다. 이거는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 아시겠죠? 불확실성은 모르는 거, 누가 감시하는지 몰라. 이게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둘 다 어때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누가 감시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감시를 당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정보가 국가나 또 직장의 상관에게 언제든지 오픈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나 작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감시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지, 누가 나를 감시하는지 모르죠. 어디 전자 페놉티콘이나 그냥 페놉티콘에서도 누가 나를 감시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전자 페놉티콘 같은 이제 이런 체제에서는 누가 나를 감시하는지 모르니까 항상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페놉티콘의 원리예요. 누가 나를 감시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나는 나를 감시할 수밖에 없어. 항상 나는 내가 조심할 수밖에 없어. 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둘에는 두드러진 차이점도 존재한다. 방금 봤던 그 이제 교도소 페놉티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냐 안 보냐를 가지고 우리가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냐 안 보냐는 한계가 있죠. 사람의 눈이니까요. 그렇죠? 시선에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보냐 안 보냐는 한계가 있죠. 자, 하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전자 페놉티콘 그렇게 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전자를 정보를 잔뜩 수집을 해가지고 전자 감시하는 그런 전자 페놉티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 정보의 수집이 굉장히 국가적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이트 외국 사이트 간 것까지 지금 다 지금 쿠키로 저장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국가적이야. 전 지구적이야. 여러분들 일본 사이트 막 들어가고 다 이미 쿠키로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시가 어떤다는 거야? 그냥 전 지구적으로 감시하죠. 범위가 넓다. 알겠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 것까지 전부 다 감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범위가 훨씬 넓게 우리가 감시할 수 있다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5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거기에 이제 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75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쭉 보시면 어디 있지? 여기구나. 75페이지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자, 벤담의 페놉티콘과 전자 페놉티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자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답을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자, 벤담의 페놉티콘과 전자 페놉티콘의 공통점, 차이점. 그래서 벤담의 페놉티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교도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전자 페놉티콘은 뭐라 그랬어요? 방금 같이 그런 컴퓨터의 강력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감시하는 거. 그게 전자 페놉티콘이에요.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감시하는 사람이 있죠. 감시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죠. 이제 그거는 우리가 공통점이죠. 그리고 감시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나를 감시하는지 모르죠. 그거 뭐예요? 모르는 거. 그게 뭐야? 불확실성. 똑같이 불확실하다. 누가 나를 감시하는지 몰라. 그리고 어떤 데서 또 비대칭성이 있다고 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는 너를 볼 수 있지만 너는 나를 볼 수 없어. 시선, 눈으로 보는 시선에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감시가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전자 페놉티콘 같은 경우에 너에 대한 정보는 내가 잔뜩 가지고 있어. 하지만 너는 나에 대한 정보가 없지. 그러니까 나는 너를 감시할 수 있지. 라고 정보에 관련된 비대칭성. 그러니까 대칭성, 비대칭성은 서로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나만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야. 나만 너무 많이 볼 수 있고 나만 너무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비대칭성. 불확실성은 모르는 거야. 누가 감시하는지 몰라. 이게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둘 다 감시가 가능한 것이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벤담의 페놉티콘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잖아요. 이제 교도소이기 때문에 이건 눈으로 쳐다보는 식으로 감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보는 거니까 한계가 있겠죠. 어느 정도 감시하는 거에. 하지만 전자 페놉티콘은 이 사람에 대한 빅데이터를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모으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 어때요? 이 전자 페놉티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한하게 우리가 수집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수집을 하기 때문에 저기 미국 사이트 갔던 거, 저기 일본 사이트 들어갔던 거 이런 거 전부 다 우리 여러분 쿠팡에서 뭐 샀던 거 이런 거 전부 다 여러분들 다 이제 되는 거예요. 정보 수집이 이제 그렇게 무한하게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라는 차이점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전자 페놉티콘 같은 경우에는 정보기술이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게 점점 더 발달을 하게 되면은 정보 수집이 점점 넓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저 구석에 있는 정보까지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의 빅데이터로 전부 다 우리가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수집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거. 이제 그것은 이제 차이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좁다. 벤담의 페놉티콘은 우리가 이제 감시를 하긴 하지만 시선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좁게 할 수 있지만 전자 페놉티콘은 컴퓨터를 가진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감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보는 무한히 많은 양으로 감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네 번째로 갑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이제 감시에 관련된 거였죠.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가 이제 감시와 역감시의 역사였죠. 처음에 감시 벤담의 페놉티콘을 통해서 감시를 하더라. 근데 그 감시의 원리가 푸코가 생각해 보니까 저 모든 사회가 교도소더라. 이렇게 해석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생각을 쭉쭉 이어서 보니까 요즘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 그런 정보를 통한 전자 감시의 원리 이제 거기에도 들어가 있더라. 바로 푸코의 생각이 들어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감시하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 역감시라고 했죠? 이제 역감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감시자가 이제 감시하는 거였다면 우리가 이제 역감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역감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제 감시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제대로 하고 있나 를 감시하는 거 이게 역감시입니다.
자, 반대로 물론 이제 역감시의 기능을 하는 것도 반대로 이제 긍정적으로 역감시를 하는 것도 있더라. 자, 역감시의 기능을 하는 거 바로 예를 들고 있죠. 바로 의회나 언론이 그러하다. 의회나 언론이 반대로 이제 감시를 하고 있더라. 자, 그렇지만 지금 사회는 의회나 언론이 좀 비대해지면서 너무 지나치게 커지면서 스스로가 권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더라. 자, 이런 상황에서는 원래는 이제 의회나 언론이 적절히 이제 감시를 거꾸로 해주는 역감시의 기능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커지고 막 권력화되면서 약간 조금 벗어난 느낌이 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행정기관은 물론 의회나 언론을 포함해서 사회의 권력 집단을 어떤 감시하고 또 대안적인 새로운 또 괜찮은 정책이다 이런 걸 제시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다양한 시민운동이다. 그래서 원래는 전통적으로는 의회나 언론이 역감시의 기능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권력화되고 좀 커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이제 권력 집단을 거꾸로 감시하는 거. 그러니까 거꾸로 감시하는 게 우리 역감시라고 했죠. 이제 권력 집단이 지금까지는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우리 감시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데에서는 이제 권력 집단이 우리를 감시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권력 집단을 감시하는 거. 이제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이제 다양한 시민 운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역감시의 예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이제 반대로 이제 역감시가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정치권이 부패를 했냐 이렇게 반대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권력기관을 다시 반대로 감시하는 거예요. 그 전에 감시는 이제 권력기관이 우리를 감시하는 거였는데 반대로 정치권이 부패했냐 권력이 남용되고 있냐 선거가 제대로 되고 있을까 대기업은 어때 그리고 언론에 대한 감시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자 이게 바로 뭐겠어요? 바로 시민운동이 하는 바로 역감시의 예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시민운동에 아주 필수 불가결한 것이 자, 이런 시민운동이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역감시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권력기관 권력단체에 대한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역감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권력기관에 우리가 역감시를 제대로 잘 하려면 역감시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역감시에 대한 정보 공개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 권력 기관에 대한 정보가 잘 오픈이 되어야 우리가 이 정보 기관을 제대로 검사할 수 있겠죠.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력한 정보 공개법이 필요하다. 뭐 우리가 역감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알겠죠? 자, 그래서 국민의 역감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우리가 이 권력기관을 잘 감시하려면 이 권력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에게 오픈을 해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감시를 잘할 수 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강력한 정보 공개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를 통한 역감시는 정보를 공개를 통해서 우리가 역감시를 하는 것은 투명한 사회를 향한 첫발이다. 그래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권력기관이 자기 정보를 오픈을 잘 해놔야 우리가 권력기관을 우리가 감시를 제대로 역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시민운동은 또 신문이나 뭐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기존의 언론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활동을 알리고 또 성과를 공유하며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나 인터넷과 같은 쌍방향의 분산된 통신망은 자 인터넷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제 계속 우리가 정보를 우리가 이제 얻으려고 정보 공개를 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쌍방향이죠. 인터넷은 우리만 지금 인터넷을 하는 게 아니고 저쪽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쌍방향의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쌍방향의 분산된 통신망은 빅브라더가 항상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 아까 빅브라더 어디에 나와 있었어요? 1984라는 책에서 이제 감시하고 있는 그 존재를 우리가 빅브라더라고 했잖아요. 이제 빅브라더가 항상 당신을 감시하고 있었어. 그게 언제? 바로 예전에 이제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서의 그 감시였죠. 전통적인 감시였죠. 자, 그런데 이제 역감시. 내가 당신을 감시하는 거야. 그럼 내가 뭐야? 내가 바로 빅브라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감시하는 바로 빅브라더다라고 하는 게 역감시의 기제로 바꾸기 용이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시, 빅브라더가 당신을 감시하는 그런 사회였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시였다면 지금은 이제 반대로 우리가 이제 감시를 하는 거야. 우리가 반대로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우리가 빅브라더가 되는 거.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당신이 다시 바로 감시하는 빅브라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신문 쭉 넘어가서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사용해서 시민운동의 힘을 강한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이제 많이 있죠. 청와대 신문고 이런 거 보시면은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 우리가 건의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뭐겠어요? 바로 정보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을 활용해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친숙한 신문고를 인터넷상에서 부활시켜서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부패를 고발하고 이제 그거죠. 그거는 역감시를 하고 있는 거죠. 시민들이 스스로 이거 정책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부패된 것 같은데, 이렇게 서로 반대로 감시하는 역감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거랑 또 이어서 이렇게 되고 있네요. 자, 벤담의 패놉티콘, 이제 패놉티콘의 이제 개념이 이렇게 변해됐더라 하고 이제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벤담의 패놉티콘 아시죠? 그 이제 감옥. 자, 그 감옥에 바로 패놉티콘. 자, 벤담의 패놉티콘 같은 경우에는 푸코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교도소를 감시하는 원리, 바로 이게 벤담의 패놉티콘이었죠. 근데 이거를 누가 가지고 왔다고 했지? 푸코가 이 원리를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가지고 와서 뭐라 그랬어요? 현대 사회가 다 교도소다. 너 몰랐는데. 그래서 벤담의 패놉티콘의 이 원리를, 이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켰죠. 근데 잘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전자시대에 우리가 강력한 지금 이런 전자사회로 바뀌게 되면서 사람들에 대한 전자 빅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감시하는 이 전자 감시, 전자 패놉티콘과 이어지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 벤담의 패놉티콘 원리는 교도소에만 있는 원리였지만 푸코에 의해서 현대 사회 전체가 교도소다. 이렇게 재해석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자 정보 처리를,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감시하는 이 원리를 이렇게 전자 패놉티콘이라고 하고, 이거 역시 푸코의 이 원리로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패놉티콘에 대한 이런 궤적이라는 것은 어떤 흔적 같은 거, 이제 이런 과정, 흔적 이런 것들은 바로 현대 사회의 규율이나 통제 체제가 이제 누군가를 통제하는 그런 체제가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어떤 빅브라더의 시선에 의한 감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빅브라더 감시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예전에는 시선에 의한 감시였잖아요. 벤담의 패놉티콘에서는. 근데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복잡해졌다라는 거야. 요즘에는.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더 이상 벤담의 패놉티콘에서 그치지 않고 전자 패놉티콘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 사회 정보 기술을 가지고 막 모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제 감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복잡해졌다라는 거야. 조금 감시가 조금 더 이제 복잡해졌다. 그래서 교도소가 없다면 우리 사회가 바로 교도소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푸코가 생각한 원리였죠. 우리 사회가 바로 교도소다라는 사실을 금방 알았을 것. 이게 이제 푸코가 생각한 거였죠. 그래서 푸코가 어떻게 생각했다고? 사회는 즉 감시하고 있는 패놉티콘이다. 사회는 즉 교도소다. 우리 사회 전체는 교도소다. 이렇게 생각한 게 푸코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등식은 자 뭐라고요? 현대 사회와 조직에서의 통제 체제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 근데 푸코는 뭐라고 그랬어요? 현대 사회는요 전부 다 교도소고요, 전부 다 감시하는 체제라고요. 이렇게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거 한계가 있다. 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던 거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사회는 감시를 이렇게 하고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걸 하기도 한다고요? 역감시 한다고요. 반대로 역감시를 하기도 한다고요. 자, 그런데 푸코가 지금까지 설명한 걸 쭉 들어본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사회 전체가 그 감시하고 있는 교도소다라는 것은 그럴 수 있어.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역감시는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죠. 우리 사회 전체가 감시하고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반대로 감시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반대로 아까 역감시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정보 공개를 강력하게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정보 공개를 하면 우리가 강력한 역감시를 조금 더 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 나왔었죠, 앞에서. 근데 역감시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야. 우리 사회는 역감시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 등식에는 어떤 시선보다 이제 눈을 가지고 감시하는 것보다 정보 수집이 쭉 넘어가. 정보 수집이 중요해진 과정. 정보 수집이 왜 중요할까? 그리고 정보 수집이 종종 피감시자의 자발적인 행위와 협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가 수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접근이 모두에게 투명해질 경우, 자 그리고 정보 데이터베이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강력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아까 권력 기관을 우리가 그 뭐라 그러지 역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권력기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강력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그게 만약에 가능해질 경우 이게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이 모두에게 투명해질 경우,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을 경우, 그러니까 내가 권력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어떤다는 거야. 보통의 사람들이 권력자를 감시하는 것과 같은 예상치 않은 결과, 이게 뭐예요? 바로 역감시를 하기도 하던데, 야 정보 공개가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내가 역감시를 하기도 하던데, 근데 이거 지금 벤다멘 페놉티콘에서는 단순히 그쪽에서 나를 감시하는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걔를 감시하는 거 역감시 이거 설명 못하잖아 라는 게 이제 한계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여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을 볼게요. 이제 결론 부분을 보시면 이제 전자 페놉티콘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전자 페놉티콘에 대해서 필자가 과연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 볼까요? 자, 페놉티콘에 대한 논의는 주민등록증과 관련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새로운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자,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자,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적금자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다른 암호를 지정해서 공개 정도를 차등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잔뜩 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학교에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정보를 열람해야지 하면 그거 안 되죠. 그렇죠? 차등적으로 공개가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뭐 필요해서 열람을 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그 다 오픈이 되죠. 이런 식으로 공개 정도가 차등적으로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장 선생님이 열람을 하는 거하고 선생님이 여는 거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이 여는 건 좀 한계가 있는 정도만 보여주겠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이 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정보를 다 가져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그 접근하는 사람이 신분이 어떠냐, 이제 지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공개 정도가 다르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벤다멘 페놉티콘 같은 그런 이제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볼 수 있지만 너는 나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뭐야? 시선이 비대칭적인 것이죠. 대칭적이라는 것은 서로 동일하게 가는 걸 대칭적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볼 수 있으면 너도 나를 볼 수 있어야지. 이게 대칭적인 거야.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볼 수 있지만 너는 나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감시해야지. 이게 바로 된다는 게 바로 이제 벤담이 말했던 페놉티콘인 것이죠. 근데 전자 페놉티콘은 뭐라 그러세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내가 잔뜩 갖고 있지만 너는 나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러면 내가 너를 감시해야지. 이게 된다는 거야. 왜? 정보 접근이 서로 비대칭적이기 때문이야. 그렇죠? 내가 너에 대한 정보를 이만큼 가지고 있다면 너도 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서로 감시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나는 너에 대한 정보 잔뜩 갖고 있는데 너는 나에 대한 정보를 안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감시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건 다 뭐예요? 전자 페놉티콘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정보 접근이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비대칭적인 요것을 해소를 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조금 더 감시가 해소가 되겠다. 그렇죠? 비대칭성이 해소가 된다면 우리가 이제 감시가 아니고 역감시로 이제 가능할 수 있는 약간 긍정적인 그런 면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것을 이제 비대칭성 어떻게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겠냐? 첫 번째. 정보를 차라리 정보가 지금 비대칭적인 거라잖아. 그러면 정보를 모을 때 차라리 모으지 마요. 처음에 수집을 할 때 정보를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지 마. 그게 첫 번째 방법인 것이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이미 모았어. 이미 정보를 모았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접근을 해줄 때 누구나 다 오픈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때? 나는 알 수 있지만 너는 알 수 없다. 이게 안 되지. 다 볼 수 있게 해버리면 대칭적인 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 비대칭성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정보를 아예 그냥 모으지 말고 두 번째는 모았으면 그걸 다 오픈해 버리라고. 그러면 어때요? 비대칭성이 해소가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나는 접근할 수 없는 정보인데, 자, 나는 접근을 할 수 없어. 나는 몰라. 그거를 정보를 몰라. 자, 그런데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은 그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그럼 어때? 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통제할 수가 있는 거죠. 페노티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위에 있었던 방금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글 같은 경우에는 필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정보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이제 긍정적인 효과 그런 거는 있지만 정보가 또 현대 사회의 규율도 될 수 있고 통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정보가 좀 불확실하고 했던 거, 잘 모르겠던 거, 쟤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지 모르겠던 거, 쟤가 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던 거, 그 불확실성 그리고 비대칭성, 쟤가 나에 대한 정보를 너무 갖고 있는데 나는 쟤 정보가 없는데 이런 비대칭성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면 조금 더 투명한 사회로 갈 수 있는 역감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때요?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74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정보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변화를 필자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이건 이제 글을 다 읽고 봐야 조금. 자, 74페이지에 여기 답을 볼까요? 정보기술 발달이 가져온 변화는 필자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 자, 정보기술 발달이 가져온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통계학이 발달했고, 뭐 그렇다고 했죠. 자, 그런 거는 있지만, 그리고 새로운 정책과 법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더라. 자,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라고 이제 74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활동을 통해서 통계학도 발달이 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정책 또 만들 수 있고 법률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오히려 그런 빅데이터가 우리를 규율할 수 있더라, 우리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더라라고 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는 있죠. 하지만 정보가 누가 나의 정보를 보고 있는지 몰라. 그리고 쟤가 나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이런 비대칭성, 이 불확실성과 비대칭성이 해소가 된다면 반대로 우리가 걔네를 감시할 수 있는 역감시가 가능해. 라고 해서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했어요. 굉장히 긴 지문이었어요. 이거 철학 지문이었고 되게 어려워하는 내용이 되게 많이 있어서 선생님이 되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이제 나름 노력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이제 본문 내용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뒤에 이제 그 프린트 문제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학습 활동까지 같이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 안녕.